안녕. 안녕.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6절 정책결정 모형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2편 정책학을 강의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책학의 서론에서 정책의 유형이나 정책의 역사, 정책학의 학문적 성격, 문맥 연구, 문제지향성, 맥락성, 연합 학문성, 규범적 성격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로이의 정책 유형을 아주 많이 봤고요. 정책 과정의 참여자가 공식적 참여자와 비공식적 참여자 위주로 봤습니다.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사회 경제적 변수를 강조하는 일련의 학자와 정치체제, 즉 정책 과정의 참여자를 강조하는 변수 두 가지를 나눠서 봤고요. 자, 우리 이제 의제 설정에 대해서 우리 이제 공부했습니다. 그죠? 의제 설정의 과정, 의제 설정의 유형, 의제 설정을 좌우하는 요인. 의제 설정론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왜 특정 사회 문제는 정책 의제가 되지 못하느냐. 그래서 엘리트론과 다원주의의 대립이 있었고, 특히 엘리트론의 최근 버전인 무의사결정을 공부했습니다. 자, 엘리트론과 다원론은 사회 중심 이론입니다. 사회 행위자들이 의제 설정을 주도한다는 것인데, 한편 유럽은 국가가 각종 이익 집단들을 조합을 만들어서 안정적인 이익 대표 체계를 구현한다는 거죠. 자, 그것을 우리가 조합주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의제 설정을 좌우하는, 더 넓게 말해서 정책 과정을 좌우하는 행위자가 국가도 아니고 민간 행위자도 아닌 양자의 매개, 양자가 협력을 통해서 의제 설정, 정책 과정을 주도한다는 이론, 이른바 정책 네트워크 이론을 공부했습니다. 철의 삼각형 정책 공동체 이슈 네트워크를 공부했었죠. 자, 우리 정책 결정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죠? 정책 결정은 합리적 결정을 위해서는 문제의 정의, 문제를 명확하게 정의하기 위해서는 윌리엄 던의 정책 문제 구조화를 했습니다. 경계 분석, 분류 분석, 계층 분석, 인과 분석, 유추 분석 등을 했고요. 자, 제3종 의료를 범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핵심적이었고, 자, 그 다음에 정책 목표를 설정해야 된다는 거죠. 적합하고 적절한 정책 목표 설정이 중요하다. 목표의 변동 등을 공부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대안 탐색. 대안의 탐색과 결과를 예측하는 방법은 양적인 방법하고 질적인 방법이 있다. 양적인 방법은 다시 연장적 방법과 이론적 방법을 나누죠. 연장, 경향, 추세, 시계열, 보회, 외삽, 검은 줄. 이론적인 것은 상관, 인과, 경로, 투입, 산출, 분석 등이 되겠습니다. 질적인 것이 시험에 많이 나오죠. 그죠? 델파이, 전문가들이 익명성을 유지한 상태에서 반복과 한류를 통해 합의를 유도하지만 정책 델파이는 이해관련자까지 참여하고 선택적 익명성의 구조, 극단화된 갈등을 조장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브레인스토밍, 투표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은 변정법적 토론이 아니라 명목집단법이죠. 변정법적 토론은 합의를 통해서 대안을 탐색하거나 결과를 예측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선택 됐죠. 그래서 소망성과 실현 가능성, 특히 이제 소망성 중에서 효율성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죠? 경제성. 자, 그것을 검토하는 것이 예비 타당성 조사,
정확하게 학문적으로는 비용 편익 분석이죠. 비용 편익 분석의 내용을 많이 봤고, 우리나라의 비용 편익 분석은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첫 번째 경제성, 정책성, 균형 발전, AHP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경제성 분석이 비용 편익 분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러한 합리적 결정이 제대로 안 되는 한계, 특히 이제 위기 상황. 자, 카네만은 한편은 또 뭐라 그랬다? 합리적인 인간들이 때로는 비합리적인 결정을 한다. 상상의 용이성이라든지 편견 등이 작동한다는 얘기를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었죠. 그죠? 자, 이제 정책 결정 모형입니다. 모형, 이론이죠, 이론. 뭔가를 현상을 설명하거나 예측하거나 분석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책 결정 모형은 산출을 강조하느냐, 결과죠. 결과적으로 되게 합리적이었느냐, 비합리적이었느냐, 그죠? 근데 과정은 예를 들면 국회 통과, 이익 집단, 타협. 자, 종부세 정책이 1가구 2주택자 이상에게 중과세를 하는 종부세가 부동산 가격 안정에 도움이 줬다. 그러면 합리적이라는 얘기죠. 그죠? 그런 경우에는 산출지향적 모형이죠. 예를 들면 종부세가 1가구 1주택자까지도 부과하려고 했지만, 중과세를 하려고 했지만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1가구 2주택자에게만 부과하도록 했다. 자, 그러면 국회를 통과했다는 거죠. 합리적이냐, 합리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어떠한 과정과 절차를 거쳤는지를 중시하는 것은 과정지향적 모형이고, 그래서 그 정책 결정의 결과가 합리적이었느냐, 비합리적이었느냐. 즉, 정책 결정의 결과, 산출이 합리적이었느냐, 비합리적이었느냐를 보는 것은 산출지향적 모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행정학에서 강조하는 것은 산출지향적 모형이 되겠습니다. 안에 내용은 볼 필요 없고요. 행정학은 산출지향적 모형을 강조한다. 이 정도까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책결정 모형. 자, 인지. 인지라는 것은 제한된 합리성이라는 관점을 전제합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산속에서 길을 잃었다. 그 경우에는 내가 지금 어디에 있고 날씨가 몇 시고 여기 동쪽인지 서쪽인지 내가 잘 모르죠. 그런 경우에는 지금 그 상황을 어떻게 인지하고 판단하는 것인지를 주요 목표로 하는 것이 우리가 인지 모형입니다. 이른바 사이버네틱스 모형이라고 그러죠. 사이버네틱스는 배적기입니다. 풍랑, 고대 그리스인데 풍랑 속에서 이 배가 어떤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내가 배를 젓는 행태를 말하죠. 풍랑 속에서 여러분 배를 저으려면 최단 거리로 일직선으로 갈 수가 없죠. 갑자기 풍랑이 세지면 잠깐 피했다가 풍랑이 약해질 때 걸어가고 그런 식으로 그 상황에 맞게 가장 그때그때에 맞춰서 그 상황을 인지하고 대응해낼 수밖에 없죠. 한편 합리 모형은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 정, 합이라는 가정을 합니다. 이기적 인간이 특히 요거 주어진 선호에 정보는 완전하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산속에서 길을 잃어버려도 내가 지금 어디에 있고 몇 시고 동쪽 서쪽이고 내가 지도, 나침반 등을 다 가지고 있어서 가장 그 상황에서 내가 A 루트, B 루트, C 루트, D 루트 중에 어디로 내려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지를 판단한다는 거죠. 근데 인지 모형, 사이버네틱스는 그걸 자도를 몰라요. 해가 이 정도만 알고 있는 거죠. 해가 떠 있으니까 낮이고 조금 이쪽 기울었으니까 오후구나. 내가 산에 보니까 중턱 이상이 와 있구나. 이 정도만 알고 있는 거죠. 완전히 모르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아는 것도 아닌 이른바 제한된 합리성의 상황이죠. 그래서 결과가 우리가 합리적이냐 인지적이냐, 그죠? 그리고 규범적이냐 실정적이냐. 규범적인 거라는 것은
우리가 합리성을 추구한다는 거죠. 실정적인 것은 현실의 결정을 설명하는 거죠. 규범적인 것은 그래서 어떤 처방을 담고 있습니다. 그죠? 합리적이면서 규범, 우리 일반 얘기하는 선형 교육이나 의사결정 분석, 비용 편익 분석, 전형적인 합리 모형이죠. 자, 합리적이면서 실정적인 것은 가격 이론, 게임 시오리, 공공 선택 이론이고, 인지적이면서 규범적이다, 점정주의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더 나은 처방을 연구해 나간다는 거죠. 산속에서 여러분 길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앉아서 울고만 있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휴대폰도 켜보고 이렇게 할 거고,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일단은 물소리가 나는 쪽으로 한번 가보고, 가봤더니 물소리가 잘 안 나더라. 다시 다른 쪽으로 한번 가보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시행착오를 거쳐가면서 내가 뭔가를 계속 정보를 획득해 나가면서 더 나은 결정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점정주의가 실정적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점정주의는 사람들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뭔가를 더 나은 상태를 추구해 나간다. 여러분들이 연애를 하는 것도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더 나은 상태를 나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본다는 게 좋은 거죠.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는 많은 이성 상대 중에서 어떤 병편익 분석을 해서 최적의 한 사람을 골라서 사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사귀다가 잘못되면 또 헤어지고 또 다시 만나고 또 다른 사람들 만나면서 실제로 그렇게 연애가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실정적이지만 그렇게 해서 가장 최적의, 가장 규범적이고 합리적인 연애 상대를 만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합리 모형과 인지 모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합리 모형이라는 것은 완전 정보와 명확한 뭐죠? 자, 완전 정보와 명확한 목표, 그죠? 최적에 대한, 그죠? 옵티말. 인지 모형은 이른바 사이버네틱스라고 얘기하는데, 제한된 정보에서 그 상황을 인지하고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연구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다른 모형에서는 이미, 그죠? 완전 정보죠. 여기는 제한된 정보, 그죠? 최적의 대안을 탐색해 간다면 여기는 만족,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아, 이렇게 만족적인 모형을 추구해 나간다는 거죠. 그죠? 됐습니다. 그래서 사이버네틱스 모형은 사전에 설정된 표준 운영 절차가 얼마나 정교한지, 그죠? 그래서 중요 변수의 유지에 의한 적응적 결정, 비목적적 적응 결정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비목적적인, 즉 사이버네틱스는 여러분들이 이해 안 되면 에어컨이라든지 온풍기를 사용하시면 딱 맞아요. 그죠? 에어컨이나 온풍기는 어떻게 SOP,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19도씨를 우리가 설정을 해놓으면 에어컨이나 온풍기는 19도씨의 유지에만 목적을 둡니다. 일단은 19도씨 유지라는 중요 변수, 그죠? 중요 변수의 유지를 위해서 온도가 내려가면 에어컨이라고 얘기할게요. 그러면 에어컨이 켜지고 온도가 올라가면 에어컨이 꺼지는 그런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만약 이게 한겨울이다. 한겨울이라고 얘기하면 훨씬 더 높아야 되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SOP를 강조하는 이른바 사이버네틱스 모형은 비목적적입니다. 즉, 왜 지금 19도인가? 또는 19도가 타당한가? 그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고민이 없습니다. 자, 우리가 배가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섬이 보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섬으로 가야 돼요. 섬으로 가기 위한 이 중요 변수를 위해서 그냥 열심히 그냥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계속 해 나간다는 거죠. 근데 그 섬이 좋은지 아니면
계속 배를 항구 쪽으로 저 갔어야 더 좋은지 이런 거 고민 안 해요. 그냥 지금 19도시라는 것이 정해졌으니까 그 변수 유지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그래서 비목적적 적응 계획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알고리즘을 지향하지만 현실에서 거의 대부분 인간들은 제한된 합리성, 그죠? 현실에서는 거의 대부분 제한된 합리성을 지닌 인간들을 가정하기 때문에, 그죠? 제한된 합리성 지닌 인간들이 어떻게 지금 상황을 인지하고 이해하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인지 모형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죠. 자,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정책 결정 모형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합리 모형과 점정 모형이죠. 이산정합, 문정, 목설, 대탐, 결리, 비평선 한번 보겠습니다. 그죠? 이기적이고 합리적이고 경제인, 이선정합이죠. 완벽한 정보, 그죠? 명확한 선호함수, 주어진 선호, 그죠? 주어진 선호. 일단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는 목표는 명확하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명확하기 때문에 목표는 고정이에요, 고정. 변화하지 않아요. 그래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단만을 연구합니다. 그래서 목표, 수단, 분석입니다. 다시 목표가 정해지면 목표가 나올 수 있는 수단이 탐색될 때까지 계속 수단만을 연구하고 목표는 연구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목표는 고정이다. 연역적이죠. 체계적, 이상적이고 기본적입니다. 그러나 점정 모형. 자, 우리 이제 제한된 합리성을 강조했던 우리 허버트 사이먼은 이런 상태에서는 우리 사람들은 최적화보다는 만족화. 이 정도면 괜찮다는 만족화. 그래서 만족 모형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제한된 합리성을 지닌 인간들. 제한된 합리성을 지닌 인간은 관료들이나 기업가들이나 똑같기 때문에 이 만족 모형은 우리 행정과 경영의 유사성을 강조합니다. 근데 이런 만족 모형을 우리가 정책 결정자 또는 정책 결정에 적용했다. 만족 모형 자체는 행정과 경영을 구분하지 않는 제한된 합리성을 지닌 모든 인간들이 이 정도면 괜찮아 라는 측면에서 결정한다는 것을 설명하는데 행정과 경영이 다르기 때문에 만족 모형, 즉 제한된 합리성을 지닌 인간들이 의사결정이 아니라 정책결정, 공장부지 이전이 아니라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결정의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래서 다시 정책결정 상황에서 제한된 합리성을 지닌 인간들이 결정한 행태인 만족 모형을 적용했다. 이것을 우리가 점정 모형이라고 합니다. 달리 표현하면 점정 모형은 제한된 합리성을 지닌 인간들이 정책 결정 상황에서 어떻게 결정하는지를 설명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양자는 제한된 합리성을 전제한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유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행정학은 정책학은 기본적으로 행정과 경영이 차이가 난다는 측면에서 연구를 좀 전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 만족 모형보다는 점정 모형을 훨씬 더 많이 쓰죠. 그죠? 자, 갑시다. 이기적 인간, 주어진 선호, 완벽한 정보, 합리적이다. 이선정합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나 만족 모형은 또는 점정 모형은 이른바 제한된 합리성. 제한된 합리성을 지닌 인간을 행정인이라고 합니다. Administrative man. 자, 그리고 정보는 없는 것도 아니고 완벽하지도 않는 이른바 불완전 정보. 자, 목표 수단 분석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뭐라 그랬죠? 아까 선호가 주어져 있다는 것은 명확한 목표를 정의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수단만 연구하면 되지만 여기서는 수단이 아니라 목표도 불명하고 수단도 불명합니다.
그래서 목표와 수단의 관계가 되게 불분명합니다. 선후에 불분명이죠. 목표와 수단은 밀접히 연계되어 있으며 구분하기 어렵다. 목표와 수단을 하나의 패키지로 취급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예를 들어서 우리 2021년에 하도 핫 이슈였던 재난지원금. 자, 합리 모형에서는 재난지원금이 전 국민 지급을 목표로 삼았으면 이 전 국민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서 얼마나 자원이 필요하고 얼마만큼 할당해야 되는지 수단만을 결정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전 국민 지급이라는 것을 목표로 잡았는데, 이게 재정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전 국민 지급이 아니라 88%의 지급으로, 그죠? 다시 수단의 어려움 때문에, 그죠? 목표가 전 국민 지급이라는 목표가 88% 지급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단에 의해서 목표가 바뀔 수도 있고 목표에 의해서 수단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여기는 전 국민 지급이라는 것을 목표로 삼았으면 목표가 정해졌고 고정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 나올 때까지 아주 맹렬하게 분석을 해야 됩니다. 절대 고정된 목표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죠? 문제를 정의하고 목표를 설정한 다음 광범위한 대안을 탐색하고 결과를 예측한 다음 선택하는 이른바 원샷, 그죠? 요렇게 단계로 내려오는 이른바 원샷. 한 번에 결정되는 거지. 목표를 정했는데 목표가 지금 너무 달성 수준이 높거나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 없을 때 다시 수단에 의해서 목표가 변화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쪽 우리 점정 모형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계속 해 나가니까 이른바 머들링 스루 이전 투구라고 번역하는데 그냥 머들링 스루로 번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문정, 목살, 대탐, 결례, 비평선. 그래서 이제 원샷, 그죠? 한 번에 모든 것들을 다 하기 때문에 루트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이만큼 결정해야 될 요소가 있으면 이렇게 여러 단계로 나누겠죠. 그러면 이 단계를 한 번에 다 한다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는 브랜스 메소드, 그죠? 지분법이라고 하죠. 요만큼 먼저 해보고 성공적이면 옆에 요만큼 하고 다시 성공하면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초등학생한테 해보고 중학생한테 하고 고등학생한테 점점 이렇게 확대해 나가는 것은 루트 메소드가 아니라 브랜치 메소드겠죠. 됐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정의는 불분명하고 목표 설정도 모호하고 목표와 수단이 상호 의존되어 있다. 목표와 수단이 상호 의존되었다. 아주 중요합니다. 목표와 수단이 상호 의존되어 있다. 목표와 수단이 상호 의존되어 있다. 그러니까 제한적이고 연속적인 비교, 맞죠? 그리고 당파 간의 합의를 통해서 다시 제한적이고 연속적 비교, 제한적이고 연속적 비교를 통해서 당파 간 합의, Limited Successive Analysis를 통해서 합의를 유도해 나가는 거죠. 자, 여기는 이제 병렬적이죠, 그죠? 병렬적, 그죠? 여기는 직렬적이죠. 병렬적이라는 것은 이렇게 여러 개를 이렇게 다 이렇게 병렬적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다 한 번에 다 한다는 거고, 직렬적인 것은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요 하나를 하고, 다음에는 요 하나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직렬적이죠. 다시 이쪽은 뭐라고요? 병렬적이다. 여기는 직렬적이다. 가장 최근에 놓은 기출 지문입니다. 그래서 옵티말리티, 최적화를 경제적 합리성을 추구한답니다. 그래서 효용 극대화, 최소 투입의 최대 산출, 최소 비용의 최대 효과를 강조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균형 환매덕이나 정치적 합리성이죠. 관련자들의 포괄적 참여와 타협, 합의를 강조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이 합리모형식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합리모형의 원칙을 좀 더 정리하고 결정 과정이나 내용을 정리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선정합, 문정, 목설, 대탐, 결례, 비평선. 그래서 최적화. 이선정합, 문정, 목설, 대탐, 결례, 비평선, 최적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점정주의와 합리주의의 장단점. 엄청나게 시험에 많이 나오죠, 그죠? 점정주의와 합리주의의 장단점이 시험에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죠? 합리모형은 규범적이고 처방적이기 때문에 쇄신적이다. 매월 비용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기득권을 보수적이거나 현실 옹호적이지 않죠. 명확한 일관적인 목표, 기준이 되죠. 다른 정책 결정 모형에 대한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단점은 우리가 인간이 완전 합리적이란 말은 이미 틀렸다고 정제되어 있잖아요. 그죠? 인공지능 정도는 완전 합리성이 있지만 인간이 완전 합리적이지는 못합니다. 그죠? 뭐 제가 요즘에 보면 내비게이션 같은 거, 인공지능이 내재된 내비게이션은 여러분들이 만약 자주 가던 길이더라도 여러분들은 어떤 인간은 제한된 합리성을 지닌 인간이 지녔기 때문에 계속 모든 문제를 일일이 다 새롭게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뭐 다이소에 간다, 아니면 공부를 한다, 아니면 내가 자주 가던 길을 갈 때 여러분이 가던 길을 한 두세 개 정도 평소에 자주 가던 길을 이미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했죠. 이거 우리가 이제 SOP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만약에 A에서 B로 간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평소 가던 길 중에 내가 낮에 가봤더니 요 길이 좀 좋더라. 그럼 이제 그냥 그 길로 가는 거죠. 근데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인공지능 내비게이션을 누르면 여러분도 모르는 아주 그죠? 다양한 대안들을 아주 합리적으로 그 상황에서 여러분 교통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다 수집하고 예측해서 재단 경로, 고속도로, 무료도로, 어린이 도로, 뭐 피하는 거, 어린이 도로 포함된 거 이렇게 해서 5가지 대안을 아주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제공해주고 있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보면, 이 길도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게 많습니다, 사실. 그래서, 인간이 완전 합리적이란 말 자체가 비합리적이죠. 그죠? 비현실적인 가정. 그래서 완전 합리적인 결정은 오히려 더 비합리적이다. 그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시간 정보가 부족하다. 그죠? 그리고 완전 합리적으로 결정한다 하더라도 우리 정치적이거나 질적 요소, 그죠? 정치적이거나 질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또 합리성이 제약될 수도 있죠. 이렇게 이제 반대로 가면 되겠죠. 그죠? 점정 모형은 쉽게 말하면 시행착오로 거치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를 추구한다는 거죠. 그죠? 현실적으로 합리 모형을 비판하고 그래서 이제 아주 재밌는 표현을 하죠. 그죠? 현실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것은 점정 모형이다. 그죠? 왜냐하면 시간의 제약, 정보의 제약, 인간이 제한된 합리성을 지니고 있다는 현실적 제약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민주화되고 다원화된 사회. 왜냐하면 관련자들의 합의, 그죠? 합의를 통해서 균형. 관련자들의 합의를 통해서 균형을 달성하기 때문에 사회에 다양하거나 조직화되지 못한 사회 이익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기득권을 고려한다. 정치적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다. 정책 결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보수적이며 기득권 옹호적이다. 변화 쇄신이 어렵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타협이 되려면, 그죠? 타협이 되려면 여러 사람들이, 이익 집단들이 자유롭게 참여해야 되는데
그런 자유로운 참여가 보장되어 있지 않고, 즉 소수 이익 집단들은 과잉 대표되어 있고 다수의 조직화되지 못한 집단들은 과소 대표되어 있으며 타협과 균형을 어렵게 한다. 그래서 소수의 엘리트가 실질적으로 정책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왜? 과잉 대표와 과소 대표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 말의 똑같은 말은 교도국은 아무래도 균등한 참여, 투입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한편으로 우리 소수 엘리트가 결정하는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임기응변 상에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되게 안정을 추구하기 때문이죠, 그죠? 그리고 최근에 가장 중요한 논점은 비간분적 정책에는 적용하기 어려워요. 예를 들면 이제 청계천 복원. 청계천 복원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0km라고 했을 때 청계천 고가도로를 만약에 그럼 우리 점정주의 하자면서 여기 5km는 하고 15km는 하지 말자. 이런 거 안 되죠. 예를 들면 모든 정책을 이건 하면 하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yes면 yes고 no면 no인 경우, 그죠? 그러니까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는, 그죠? 그러나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50%, 70%, 80%, 90%, 100%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책을 쪼갤 수가 있죠, 그죠? 이번에는 소상공인한테 주고, 이번에는 재벌한테 주고, 재벌은 대기업들한테 주고, 이번에는 자영업자들한테 주고, 이번에는 전 국민을 주고, 이런 식으로 정책을 쪼갤 수가 있으면 시행착오를 거치고 반복해 나갈 수가 있지만, 정책을 쪼갤 수가 없으면 점정주의를 적용할 수 없죠. 왜냐하면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는 이런 비가분적 정책에는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정책을 결정하는 게 좋을까요? 합리 모형은 되게 규범적이고 바람직하지만 비합리적이다. 점정주의는 현실 옹호적이고 기득권 옹호적입니다. 어떤 걸 해야 될까요? 그럴 때 아미타 에치오니는 믹스드 스캐닝, 그죠? 그러니까 뭐 하자? 합리 모형과 점정 모형을 믹스 섞어서 스캔, 탐색, 조사, 그죠? 스캔이란 단어가 탐색, 조사, 뭐 관찰, 뭐 이런 표현이죠, 그죠? 혼합 탐색 모형입니다. 혼합 조사 모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결정을 펀더멘탈한 거, 근본적인 것과 세부적인 것으로 나누고 대안의 탐색과 대안의 분석을 또 나눠가지고, 자, 1번 가장 먼저죠. 근본적인 결정에서의 대안의 탐색은 아주 포괄적으로 하고, 2번 대안의 분석은 중요한 결과만을 대충 한다는 거죠. 이때는 이제 점정 모형을 좀 적용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선택된 기본 결정 내에 소수의 대안은 아주 점정주의로 적용한 다음에 대안의 결과는 세밀하게 합리 모형으로 적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정 도입의 순서는 뭐 이렇게 되는데 우리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본적 결정은 합리적으로 한다. 세부적 결정은 점정적으로 한다. 뭐 이런 식이죠. 그래서 그 혼합 탐사, 혼합 조사의 핵심은 상황을 나눠서 고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대학교 2학년 때 복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인생에서 아주 큰 결정을 해야 되죠. 내가 이제 앞으로 이제 다시 군대에 갈 일도 없고 이제 남은 50년, 60년, 70년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공무원을 공부할지, 취직을 할지, 창업을 할지. 여러분 인생에 50년, 70년의 영향을 줄 이 근본적 결정은 여러 사람들의 얘기도 들어보고 부모님 얘기도 들으면서 합리적으로 결정하더라도, 그래서 이때는 합리적하지만 내가 이제 공무원의 공부가 하려고 했다. 국어공무원, 군무원 공부를 하려고 했다. 그럼 이제 행정학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학원에서도 해보고
인강으로 들어보고 자습도 해보고. 이 경우는 점정주의 내에, 즉 이렇게 근본적 결정 내에 행정학은 세부적 결정이기 때문에 그 세부적 결정은 이것도 한번 해보고 저것도 한번 해보고, 그죠? 그래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거죠. 혼합 탐색 모형입니다. 딱 봐도 이제 단점이 뭐예요? 저는 지금 이거, 그죠? 공무원을 할 거냐, 취업을 할 거냐, 창업을 할 것인가를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결정으로 봤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죠? 어떤 공무원을 공부할 것인지가 근본적이고 기본적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행정학 교재 선택이 근본적 결정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것이 혼합 탐색 모형의 단점이긴 한데,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직관적인 모형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혼합 모형은 합리 모형의 지나친 이상주의, 너무 규범적이다는 거죠. 점정주의의 지나친 보수성, 현실 옹호적이다 라는 약점을 동시에 극복하고 있다는 거죠. 이른바 그래서 전략 모형이다. 다시 전략 모형이라고 앞으로 행정학에서 놓으면, 전략 모형이라는 것은 우리 어떤 상황을 구분해서, 방금 어떤 상황을 구분했죠? 기본적 결정과 세부적 결정이라는 상황을 구분해서, 그죠? 각 A 상황과 B 상황에 맞게 각각 적합한 것을 제공하는 것은 우리 전략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합리 모형하고 점정 모형은 모든 정책 결정은 합리적으로 해야 된다, 모든 정책 결정은 점정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일관적이고 설명하고 있지만, 전략 모형은 무엇을 구분한 다음? 상황을 구분한 다음 상황에 가장 적합한 것을 결정하는 거죠. 자, 이른바 능동적 사회에 적합합니다. 그래서 능동적이고 적극적 사회에 적합하다고 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이론의 독창성은 좀 낮죠. 그죠? 이건 기존에 다 있던 것들이고, 자기가 그냥 모형은 다 있던 것들이고, 자기 그냥 상황만 제시했다는 것이 조그만 차이일 뿐이죠. 그죠? 시험 문제는 항상 혼합 탐색 모형은 합리 모형과 만족 모형을 결합했다, 틀렸죠. 합리 모형과 점정 모형을 결합한 모형이죠. 그죠? 자, 또 한편 모형이 바로 드로우의 최적 모형입니다. 드로우의 최적 모형도 이른바 전략 모형입니다. 상황을 나누고 상황별로 적합한 모형을 제안했다는 거죠. 일단은 드로우는 됐습니다. 점정주의와 일단은 이제 현실주의라고 그랬고요. 이상주의를 합리 모형이라고 그랬는데, 이 문제점을 절충했다. 맞죠? 그래서 양이를 섞었다는 거죠. 합리 모형의 단점을 지적했는데, 기존에 있는 대안만을 계속 연구하기 때문에 쇄신적인 사항, 다시 혁신적인 결정, 창의적인 결정이 요구되는 상황에서는 합리 모형은 바람직하지 않고 초합리성, 그래서 쇄신적인 결정을 해야 될 때는 기존의 대안이나 결과만을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쇄신적 결정, 불확실성이 높은 경우, 시간 정보가 부족한 이런 경우에는 어떤 정책 결정자의 이른바 초합리성, 인투이션, 창의성, 통찰력, 직관 등을 활용해서 합리 모형을 보다 더 최적 수준으로 높여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최적 모형입니다. 그래서 이건 양적인 모형이 아니라 질적인 모형이죠. 그죠? 왜냐하면 직관, 통찰력이 나타나려면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뭔가 양적으로 설명하기 어렵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코로나가 엄청 확산될 때 검사하는데도 전염에 우려가 있다 했을 때 고양시 어떤 공무원이
드라이브 스루 검사법을 제안했습니다. 그 공무원한테 드라이브 스루 검사법이 왜 만들어 어떻게 생각났어요? 그냥 그분이 어떻게요? 그때 그냥 딱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지. 그때 어떤 내가 양적인 모양을 써서 만들었다 이렇게 알았다 이렇게 뭐 만들어냈다 이렇게 말하기 어렵죠, 그죠? 여러분들이 수학 문제를 한번 풀 때나 무슨 뭐 퀴즈 문제를 풀 때도 딱 보는 순간 그냥 갑자기 팍 떠오르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가 이제 직관, 통찰력인데 그런 것들이 바로 양적으로 설명되기보다는 질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는 거죠. 됐습니다. 그래서 드라이브 스루는 2020년 적극 행정 대상을 받았죠. 자, 한편 현실주의 점정 모양의 단점을 지적합니다. 너무 기득권 오호적이며 현실 안주적이다. 그러나 한편 위험 회피적 결정의 상황에서는 점정 모형을 또 활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한편 확장된 활류를 강조합니다. 여기 좀 시험 잘 놓죠. 확장된 활류. 활류 과정, 평가 및 정보 수집을 통해서 정책 결정 능력을 제고해야 된다는 거죠.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쇄신이 필요한 상황과 우리 지금 현재 보수적으로 결정해야 될 상황. 쇄신이 결정돼야 될 상황은 합리 모형 해야 되는데 합리 모형이 너무 기존에 있는 것만 쓰기 때문에 이때는 초합리성을 좀 더 이용하자. 보수적이거나 현실 안주적인 결정을 해야 될 때는 때로는 점정주의를 사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전략 모형이죠. 이번 한편 확장된 한류, 정책 과정의 한류성과 순환성을 강조했는데 그래서 이분은 기존의 정책하기 어떤 정책 결정이 팔러스 메이킹만을 강조했다는 거죠. 근데 자기는 팔러스 메이킹 앞에 초, 상위, 메타 팔러스 메이킹하고 팔러스 메이킹 이후 그래서 기존의 정책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비해서 상당히 정책 과정이 거대하죠. 정책 과정의 확장 또는 한류를 강조했습니다. 첫 번째, 메타 팔러스 메이킹은 팔러스 메이킹을 위한 팔러스 메이킹이죠. 자, 정책 결정을 하려면 정책 결정의 참여자가 무엇인지, 어떤 전략을 쓸 건지, 어떤 모양을 쓸 건지, 가치 판단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죠? 우리는 그냥 정책 결정이 기존에는 합리적이었느냐, 합리적이지 않았느냐, 뭐 이런 것만 공부했는데, 들어오라는 학자는 누가 결정하는데, 어떤 모형을 쓸 건데, 어떤 전략을 구사할 건데, 라는 결정에 필요한 결정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메타 팔러스 메이킹. 그래서 가치 처리, 현실 처리, 문제 처리, 자원 조사, 정책 결정 체제. 그래서 문제 가치 자원의 할당, 결정 전략의 선택. 됐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것도 시험 나왔죠. 가현, 문, 자, 채. 할당 전략. 가현, 문, 차, 채, 할당 전략. 됐죠. 보통은 이제 메타 팔러스 메이킹에서 직관 통찰력이 좀 더 많이 요구된다는 거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타 팔러스 메이킹 다음에 팔러스 메이킹이 있고요. 팔러스 메이킹 다음에 포스트 팔러스 메이킹이 있죠. 그래서 이제 집행 이후의 평가. 아까 했던 것처럼 정보를 수집을 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한류를 가는 이른바 확장된 한류. 됐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라는 학자는 시험에는 이 직관, 통찰력, 확장된 한류, 메타 팔러스 메이킹 등이 시험에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주로 봐주시면 되겠고, 이게 정책 결정을 체계적으로 그죠? 메타 팔러스 메이킹, 팔러스 메이킹, 포스트 팔러스 메이킹 이렇게
평가하고, 그 다음에 직관 통찰력을 강조했다는 거죠. 이제 직관 통찰력이 언제 발현될지는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질적 모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좀 더 검증한다든지 평가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죠? 됐습니다. 자, 다음 우리 정책 결정 모형에 대한 여러 이론도 있는데 이번 강의 여기까지 하고 다음 강의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